서울대교구 사제서품식이 지난 6일 주교자 명동대성당에서 교구장 정순택 베드로 주례로 거행됐습니다. 수도회를 포함한 17명의 새 사제가 태어나는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상반기 사제 인사와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가 확대 개편됐고 교구 내 수도회와 수도자를 지원할 수도자실이 신설됐습니다.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신규 대형 원전 2기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원전 건설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과 원전의 위험성을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원전을 둘러싼 논란을 가톨릭의 시선으로 취재했습니다.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부 자치구의 비수도권 민간 소각장 위탁 처리로 반발이 있는 가운데 소각장 건설에 그칠 게 아니라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PBC 뉴스플러스입니다. 서울대교구는 지난 6일 주교자 명동대성당에서 사제서품식을 거행했습니다.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주례로 거행된 사제서품식에선 교구 사제 15명과 수도회 2명 등 모두 17명의 새 사제가 탄생했습니다. 첫 소식 이힘 기자입니다. 서울대교구 주교자 명동대성당에 사제수품 대상자들과 사제단이 입장합니다. 사제서품식이 거행되고 수품 대상자가 차례로 호명됩니다. 사제품을 받을 부제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서울대교구 소속 성북동 본당 전영재 프란치스코. 예, 여기 있습니다. 서품 주례자인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에게 뽑힌 이들의 개별 서약이 이어집니다. 나와 나의 후임자들에게 존경과 순명을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그대 안에서 좋은 일을 시작하신 하느님께서 친히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정대주교는 훈시를 통해 사제직을 수행하도록 선발된 이들이 주교의 사제직에 결합돼 복음을 전하며 하느님의 백성을 기르고 희생 제사를 거행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이 기꺼이 받아들인 하느님의 말씀을 모든 이에게 전하십시오. 하느님의 법을 묵상하며 읽고 읽는 것을 믿고 믿는 것을 가르치며 가르치는 것을 실천하십시오. 정대주교는 그러면서 머리이시며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삶과 모범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착한 목자가 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그들을 하느님 아버지께 이끌어야 합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길 잃은 양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착한 목자를 여러분은 언제나 모범으로 삼으십시오. 수품 대상자들은 이어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고귀한 직무를 위해 모든 성인께 전구를 청하는 성인 호칭 기도를 바칩니다. 침묵 가운데 시작된 안수 예절. 주교단과 사제단의 안수, 서품 기도를 통해 수품 대상자들은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을 성령으로부터 부여받습니다. 제의를 입고 손에 축성 성유가 발라지자 비로소 새 사제가 탄생합니다. 주한 교황대사 조반니 가스파리 대주교는 축사에서 새 사제들에게 교회는 여러분과 같은 겸손하고 거룩한 사제를 필요로 한다며 사제 서품의 영적 열정이 마음속에서 꺼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제 서품식에서는 역삼동 본당 조승래 신부를 비롯해 15명의 교구 사제와 말씀의 수도 선교회, 카푸친 작은 형제회 등 수도회 2명까지 총 17명의 새 사제가 탄생했습니다. 이로써 서울대교구 사제수는 1,009명이 됐습니다. 앞서 5일에는 서울대교구에 11명의 부제가 탄생했습니다. CPBC 이힘입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상반기 사제 인사와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가 확대 개편됐고 교군의 수도회와 수도자를 지원할 수도자실이 신설됐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를 1년 6개월 앞두고 조직위원회 확대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지역조직위원회의 공식 명칭이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로 변경됩니다. 영문 공식 명칭은 기존대로 LOC로 유지됩니다. 조직위원장 정순택 대주교, 총괄 코디네이터 이경상 주교와 함께 세계 청년대회 준비를 총괄할 사무총장으로는 문화홍보국장 김남균 신부가 임명됐습니다. 조직위원회는 3개 본부 체제로 재편됐습니다. 사목본부장엔 정성환 신부가, 기획본부장엔 이영재 신부가, 영성구현본부장엔 권구택 신부가 임명됐습니다. 시노드 교구 이행 단계 준비도 본격화됐습니다. 시노드 이행을 위해 행정팀과 사목팀이 꾸려질 예정인데 김영식 신부가 담당으로 임명됐습니다. 서울대교군의 수도회와 수도자 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도자실도 신설됩니다. 거룩한 말씀의 회 윤진수녀가 수도자실을 담당합니다. 이번 인사로 179명의 사제가 새로운 소임을 맡았습니다. 제13관악지구장은 양혜룡 신부에서 이승민 신부로 바뀝니다. 30개 본당 주임사제도 새로 임명됐습니다. 임용환 신부가 한강 본당 주임, 이정호 신부가 중계동 본당 주임, 김현덕 신부가 녹번동 본당 주임, 김남원 신부가 성산 이동 본당 주임, 김충섭 신부가 정릉동 본당 주임으로 부임합니다. 박경근 신부는 우이 본당 주임, 유정규 신부는 광장동 본당 주임, 이성진 신부는 서초동 본당 주임, 현대일 신부는 신사 베드로 본당 주임, 은성재 신부는 대치동 본당 주임 발령을 받았습니다. 유도마스 신부와 윤재한 신부, 김명섭 신부, 윤종국 신부 등 10명은 본당 주임사제와 연대에서 사목하는 협력 사목사제로 임명됐습니다. 특수사목사제들도 일부 바뀝니다. 허석훈 신부는 동성고등학교 교장, 성기헌 신부는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 사장, 양경모 신부는 레지오 마리의 서울 세나투스 담당으로 임명됐습니다. 최양호 신부는 가톨릭 청소년 이동쉼터 서울 아지트 소장, 장세훈 신부는 경찰사목위원장, 김비호 신부는 노동사목위원장, 신웅 신부는 필리핀 요셉 의원 원장을 맡습니다. 임상만 신부와 문호영 신부, 이재을 신부, 심흥보 신부 등 11명은 사목 일선에서 물러나 성사 전담사제의 길을 걷습니다. 새 소임을 받은 사제들은 2월 19일까지 새 임지에 부임해야 합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신규 대형 원전 2기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환경단체는 원전 건설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과 원전의 위험성을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취임 이후 강조해온 건 에너지 믹스입니다. 2040년까지 석탄을 완전히 줄이고 또 가스도 줄여나가면서 소위 기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에너지원으로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햇빛이 비추지 않거나 바람 불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나 우리는 동서안의 이 길이가 짧아서 햇빛이 비추는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기후부는 대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지난달 26일 신규 대형 원전 2기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후부가 내세운 근거는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입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과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대기업 4곳에서 전기 사용을 신청한 데이터 센터는 150곳, 요청한 전력 규모는 900메가와트가 넘습니다. 대형 원전 최대 9기를 가동해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지난해 조기 전력 공급을 요구한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도 원전 1기 규모에 육박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 추진 발표 이후 즉각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시민단체, 환경단체, 종교계로 구성된 탈핵 시민행동은 신규 원전 건설이 막대한 비용과 위험을 미래 세대와 특정 지역에 전가하는 결정이라며 전력 수요 증가 전망 역시 과도하게 부풀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최대 전력 수요 시기에도 상당한 예비 전력이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성원기 강원대 전자공학 명예교수는 전력 수급 불균형이 오히려 대정전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기는요, 쓰는 것만큼만 공급을 해야 돼요.
쓰는 거 이상 공급을 하게 되면 전압이 올라가서 모든 부하를 다 태워버려요.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거가 반도체 산업이에요. 그 생산 차질로 인한 그 손해는 뭐 계산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환경단체는 원전이 늘어날수록 재생에너지와의 공존이 어려워진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원전은 출력을 조절하거나 전원을 끄고 켜는 데 한계가 있어 이른바 경직성 문제가 재생에너지 개발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재생에너지가 출력이 유연하게 움직일 때 같이 거기에 따라서 출력이 변동이 되는 전원이어야지 같이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는데 원전은 그렇지가 못하는 거예요. 한번 키면은 계속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달 30일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 모듈 원전 SMR의 부지 확보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대형 원전 후보지로는 경북 영덕과 울진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반도체 전력 수요가 집중된 지역은 수도권임에도 후보지는 수요지와 동떨어진 지역이 거론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경북 지역에서는 또다시 원전 건설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역에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섣부른 결정을 했을까? 매번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그 지역은 너무나 큰 혼란 속에 빠져왔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는 있기 마련이니까요. AI 시대 전력 수요 증가라는 현실 속에서 원전 확대가 최선의 해법인지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CPBC 이정민입니다.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 발표와 관련해서 에너지 전환 포럼 석광훈 전문위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지난달 대형 원전 2기 추가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이 발표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 첫 번째로는 그냥 굉장히 실망스럽고 너무 좀 가벼운 처사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신규 원전 문제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 사안인데 이거를 그냥 여론조사 2번을 해갖고 그것도 굉장히 좀 조악한 수준의 질문들을 가지고 이제 여론조사를 해놓고 그걸 가지고 뭐 신규 원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장관이 직접 발표를 했는데요. 애초에 그런 식으로 여론조사를 할 거면은 왜 공론화 같은 걸 하겠다고 했는지 그것도 좀 말이 안 맞고 특히 기후에너지부 같이 지금 굉장히 어마어마한 자원과 인력을 갖고 있는 부처에서 하나의 그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으로서는 너무나 가벼운 처사였다. 이 정부의 신규 원전 확대 추진의 이유가 탄소 중립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게 좀 그럴듯하게 원전은 그 자체로 연료가 이제 그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게 전력망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생긴 그 논의인데요. 전력망 이해 부족. 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원전은 수십 기 이상의 가스 발전을 같이 동시에 가동하지 않으면은 스스로 가동 못합니다. 그 이유는 원전 스스로 이제 실시간 출력 조절을 못하는 문제도 있고요. 또 두 번째 문제는 원전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항상 전력거래소 같은 이런 그 일종의 이제 관제사죠. 이제 관제사 입장에서는 이게 불치 정지를 했을 때 정전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는 문제가 안 됐는데 왜냐하면 과거에는 충분한 양의 가스 발전이 항상 가동이 됐기 때문에 그랬었는데요. 근데 이제 태양광이 5년 전부터 이제 급성장을 하면서 봄철이 되면은 이제 전력 수요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데 태양광은 정상 출력을 내면은 이제 연료비가 비싼 가스 발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스 발전 예비력이 줄어들게 되고 원전이 불시 정지했을 때 이걸 순간적으로 수급 균형을 맞춰줄 그 예비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전력거래소가 봄철마다 하는 게 뭐냐면 원전의 출력을 처음부터 줄여서 가동을 하게 됩니다. 이 원전 한 기가 1,400메가와트라면은 이거를 예를 들면 한 1,200메가와트, 1,100메가와트 수준으로 출력을 줄여서 원전을 하게 해서 이게 불시 정지를 해도 전력망에 충격을 덜 주게 해서 정전을 막겠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출력 감발이라고 하는데요. 감축시켜서 발전한다 그래서 감발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여기에 포함되는 원전의 숫자와 시간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앞으로 태양광이 늘어나면은 가스 발전 예비력이 그만큼 많이 줄어들게 되고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원전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없는 이제 시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 가스 발전을 저기 원전을 하겠다 뭐라는 거는 이제는 전력망의 운영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이 AI 데이터 센터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크게 늘 것이라고 보고 신규 원전 2기를 건설하겠다라는 얘기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가 지금 뭐 AI 데이터 센터 붐이 뭐 미국에서 주로 이제 벌어지고 있고 이게 비슷한 게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지 않겠냐 이제 이런 뭐 기대나 이제 뭐 아니면 그걸 희망하는 이제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예. 네, 이 상황을 저는 이제 이게 그 마케팅 붐과 실제 진성 혁신을 우리가 좀 구분할 좀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25년 전에 이제 미국에서 닷컴 버블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닷컴이라는 이제 인터넷이 그 당시에 이제 처음 등장해갖고 이제 개인 컴퓨터도 그때 이제 많이 보급이 됐는데 그때도 이제 그 버블이 형성이 되면서 그 인터넷에 이제 웹사이트만 만들면은 너도 나도 투자하는 시대였습니다. 그게 무조건 그게 이제 일종의 쇼핑몰 같은 걸 만들면은 이게 막 투자가 쏟아지고 막 그러던 시대였는데 결과적으로 2000년부터 2002년 사이에 그 닷컴 업체들 수백 개가 다 파산을 하고 거품이 꺼진 거죠. 거품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똑같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미국에서는 그 인터넷과 그 개인 컴퓨터의 폭발적인 보급으로 인해서 2010년이 되면은 인터넷과 개인 컴퓨터 때문에 미국 전력 수요가 2배로 성장할 거다. 그래서 석탄 화력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이제 미국에서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2010년에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고 미국이나 뭐 전 세계적으로나 인터넷이나 그 컴퓨터로 인한 전력 수요 비중은 1%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반도체가 매 3년마다 이제 이 세대가 교체가 되는데요. 교체될 때마다 에너지 소비 효율이 2배씩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전산 처리 업무를 하는데 전력 소비율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인터넷과 개인 컴퓨터가 뭐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그런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력 소요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좀 AI 데이터 센터 이야기를 할 때는 염두에 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SMR 얘기를 좀 해보죠. 네. 소형 모듈 원자로인데 이 한 기에 대한 건설 계획도 밝혔고 이게 대형 원전보다는 안전하고 유연성도 높다는 평가도 있는데 이 부분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마무리해 주시죠. 네, 보통 이 정치권이라든가 또는 이제 원자력 업계에서 이제 주로 홍보하는 게 뭐 잠수함에도 원전을 집어넣는데 그 핵추진 잠수함이 있지 않습니까? 뭐 거기 이렇게 작은 원전도 있는데 뭐 발전용 원전이 왜 어렵냐라고 생각들을 하는데요. 그 잠수함용 원전과 상업용 원전 간의 가장 큰 차이는 잠수함용 원전에는 안전 장비가 거의 들어가질 않습니다. 중대 사고가 일어났을 때 방사능 물질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이제 경납 용기가 상업용 원전에는 있는데요. 잠수함에는 이제 그 부피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거의 없다시피 생략을 하다시피 이제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중대 사고가 원자력 그 추진 잠수함에서 중대 사고가 나게 되면은 뭐 승무원들은 다 죽는다고 사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군인이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적용 사례고요. 우리가 지상에서 상업용 발전하려면은 뭐 미국의 원자력 핵규제위원회든 우리나라 원안이든 그걸 아무리 작아도 경납용기는 경납용기를 또 별도로 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SMR을 추진하는 분들은 여기도 좀 거품이 있어서 그런 걸 다 빼고 그냥 우리도 뭐 그 잠수함처럼 뭐 경납용기 이런 거 다 생략하고 이렇게 하면은 저렴하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펴고 있는데요. 그거는 현실에서는 그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2023년까지 미국에서도 이제 뉴스케일이라는 그 SMR 업체가 가장 많이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업체인데 이 업체조차도 10년 동안 미국 유타주에서 SMR의 소비자들을 찾다가 소비자들을 모집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이 비용을 못 줄여서 결과적으로 폐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거
그 현실 사례들을 보면은 그런 주장들은 대부분이 거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 SMR 문제까지 짚으면서 지금까지 에너지 전환 포럼 석광훈 전문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부 자치구의 비수도권 민간 소각장 위탁 처리로 반발이 있는 가운데 소각장 신규 건설은 주민 반대로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소각장 건설에 그칠 게 아니라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맹현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종량제 봉투 쓰레기가 하루에 약 2,905톤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69.4%, 2,016톤은 공공소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남은 889톤입니다. 재활용하거나 민간 소각장으로 가야 하는데 서울시에는 민간 소각장이 없습니다. 이에 일부 자치구는 비수도권 민간 소각장에 위탁 처리했는데 해당 지역의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2033년까지 광역 소각장 건립과 현대화를 통해 하루 2,700톤까지 공공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마포구에 소각장을 추가 건설하는 계획은 주민 반발로 막혀 있습니다. 소각장 확대만으로 직매립 금지에 대응을 한다면 그러니까 주민 반대로 소각장을 짓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더 복잡하고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서울시는 생활 폐기물 다이어트 1,000만 시민 실천 프로젝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시민 한 명이 1년 동안 종량제 봉투 10리터 48개 분량의 쓰레기를 배출하는데 봉투 1개씩 줄이겠다는 내용입니다. 하루의 쓰레기 약 60톤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현재 기준으로 볼 때 여전히 쓰레기가 남습니다. 또 강제성이 없고 시민 참여에 의존하는 정책인 만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소각장으로 직매립 금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혼합 폐기물의 전처리 선별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소각장만을 대안으로 보지 말고 종량제 봉투를 전처리 선별할 수 있는 방법들도 대안의 옵션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선별해 재활용할 자원을 덜어내는 방식으로 소각 물량을 줄여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별도의 전처리 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소각장에 전처리 시설을 설치해 연계하는 방법입니다. 홍 소장은 공공소각장만 바라볼 게 아니라 현실성 있는 다른 인프라 구축 방향도 같이 세워줘야 민간 위탁을 조기 종식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이제 다음 주말이면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고향을 가고 싶어도 가기 힘든 이들 가운데 미등록 체류자를 포함한 이주 노동자들이 있는데요. 지난해 10월 강제 단속을 피하려다가 추락해 숨진 이주 노동자의 죽음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윤재선 기자가 이주민센터 친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효주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베트남 유학생 출신 25살 뚜안 씨의 죽음이 한국 사회에 던지는 질문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뚜안 씨 사망 사건 법률 대응팀에 참여했던 이주민센터 친구 정효주 변호사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아직 미등록 체류자들의 체류권이 많이 불안정하다는 그 문제는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윤석열 정권에서 시작된 미등록 체류자 절감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런 폭력적인 단속이 계속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미등록 체류자 혹은 체류 기간을 연장하지 못한 이주민들에게 정부 당국의 단속은 공포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단속이나 구금 과정에서 다친 이들도 많고 심지어 죽음에 이른 이주민들도 있지만 정부로서는 단속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 문제는 출입국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에 거주할 수 없는 존재가 돼 보호소에 구금되고 결국 추방으로 이어지는 제재는 지나치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왜 체류 자격을 연장하지 못했느냐를 따져봤을 때는 사실 되게 복잡한 체류 자격 제도 자체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한국의 필요에 의해서 들여왔지만 이걸 연장해주지 않는 그 당국의 문제도 있고요. 미등록 체류자든 누구든 단속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단속이나 시설 구금 대신 구금 대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미등록 이주 문제를 해결할 대안은 여러 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독일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체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따로 사례 관리를 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출국할 수 없는 이유를 하나하나 찾아보고 같이 해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한 후에 출국할 수 있도록 돕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사회 통합이 된다고 여겨지는 사람인 경우에는 거주 비자 그리고 취업 비자를 주는 방식으로 정부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이주 노동자와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런데 체류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마치 중범죄를 저지른 현행범처럼 이주민을 체포 구금하고 결국 출국시키는 것이 국가의 이익과 안전이라는 공익을 위한 길일까? 정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고 단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에 의해 불러놓고 지금 너가 이거는 요건을 못 갖추시니 나가라 라고 하면서 못 나갈 것 같으면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구금하는 이 상황이 과연 국가 이익을 위한 건지 좀 재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정치인들이 대립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정치적인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에도 국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회 직원 가톨릭 신자들의 모임 다산회를 송창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요한 국회의사당의 아침, 국회 본관 지하에 있는 천주교 경당에 불이 켜집니다. 다산의 회원들이나 저희 국회 여기 계신 분들이 여기가 쉼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문을 열어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침 7시 저희 출근하자마자 사무실 잠깐 들렸다가 경당에 와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직원 170명으로 이루어진 가톨릭 신자 모임 다산회. 다산회 회원들은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함께 미사를 봉헌합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성경 공부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성서 모짜리 1년 과정으로 신청을 받아 매주 모임을 가집니다. 성서 공부가 다른 모임보다 굉장히 그 어려움을 서로 나누는데 그 좋은 계기가 돼요. 기쁨을 나누기도 하지만 이 국회 안에서의 어려움을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는 장소로서 굉장히 좋은 선택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성서 공부를 바쁘신 와중에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만난 신자들의 모임이지만 일터에서 꾸준히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아무 때나 와서 잠깐 이제 뭐 마음이 힘들 때 여기서 이제 묵상하고 가거나 성체조배하고 가거나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미사 시간 외에 경당에 오는 경우는 기도 모임 하러 오거나 아니면 성가 연습하러 오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챙길 게 있어서 오거나 네, 그런 식으로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들리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늘 주목받는 건 의원들이지만 그 뒤에는 약 5천 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다산회를 담당하는 김도훈 신부는 앞으로도 다산회 회원들을 포함한 국회 직원들과 함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5천 명의 그 직원들의 분주하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되게 더 사랑과 신뢰를 부어줘야겠다. 더 내가 관심을 갖고 응원하고 지켜봐줘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또 저기 있다, 일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국회에 마련된 천주교 경당과 가톨릭 신자들의 모임인 다산회. 바쁜 일상 속에서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작은 쉼터가 되고 있습니다. CPBC 송창환입니다. 생명은 선물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부부에게 찾아온 새 생명을 사랑을 동반한 선물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가 축복 속에 태어나길 바라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최근 미국에서 낙태하고자 하는 여성을 지원하는 펀드가 등장해 국제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제이 로버트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지난달 28일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72억 원에 달하는 낙태산업 투자 상품을 발표했습니다. 프리츠커 지사는 이 펀드가 자원이 풍부한 생식 건강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2024년 미국에서 가장 많이 낙태 시술이 이뤄진 주라는 사실도 자랑스럽게 홍보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생명의 상품화라며 바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일리노이 가톨릭협의회 로버트 길리건 사무총장은 해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 정부가 낙태 관광 사업을 지원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2년 이른바 돕스 대 잭슨 판결 이후 낙태 합법성에 대한 판단을 각각의 주정부에 맡기고 있습니다. 한편 낙태가 합법인 영국과 웨일스에서는 올해 낙태 건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교회는 수정 순간부터 자연사까지 모든 인간 생명은 존엄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심각해지는 생명경시 풍조에 두 손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걸까요? 지난달 23일 미국 워싱턴 DC가 전 세계에서 온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생명은 선물입니다를 주제로 제53회 생명 대행진이 열린 겁니다. 최대 10만 명에 달하는 군중이 인간 생명인 태아를 살리기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는 가톨릭 신자인 제임스 데이비드 벤스 미국 부통령 등도 함께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도 깜짝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교황은 사회가 건강하고 진정으로 발전하는 건 인간 생명의 신성함이 수호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낙태 합법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낙태가 합법화된 나라들의 아픔이 우리나라에도 반복되지 않도록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위원회 위원장 문창호 주교가 사제단과 함께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만사까지 낙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시도하는 의원들을 만난 건데요. 문 주교는 이 자리에서 교회의 우려를 전하고 신자들에게는 제한 없는 낙태와 낙태 약물 도입을 막기 위한 국민 청원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청원은 지난 4일 5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며 마무리됐는데요. 국회는 이제 교회의 물음에 답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반드시 대립하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교회는 외신으로 보는 낙태 현실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생을 마감하는 조력 자살이나 안락사에 대한 논쟁이 벌어질 때마다 꼬리표처럼 붙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의료비입니다. 개인의 자유나 죽음의 질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서구와 달리 한국 사회에서 생명윤리에 대해 교회가 목소리를 높이면 어김없이 의료비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폭탄 같은 치료비를 교회가 내주냐고 말입니다. 특히 그 불만은 의료비 취약층인 저소득 계층에서 크게 들립니다. 이를 멈추기가 어려운 저소득 계층에서 환자를 직접 간병하는 일이 어려운 데다 만약 가족 중에 누가 침이라도 걸리면 더 큰 어려움에 놓이게 됩니다. 간병인을 고용한다고 해도 한 달에 300에서 400만 원 정도 하는 간병인 비용은 저소득층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더욱이 저소득 계층이 암보험이나 실비보험처럼 사보험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도 많아 의료비는 오롯이 개인의 몫이 됩니다. 치료비 파산, 간병지옥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의료복지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 사회에서 조력 자살에 관한 논쟁은 의료복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의 일부에서 제기하는 말기암 환자나 중증 치매 환자, 연명의료 중단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환자 본인이 아닌 가족 서명만으로도 연명의료 중단을 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시도의 배경에는 인권보다 의료비 절감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존엄사라며 마치 죽음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듯이 오해를 가져오는 단어의 사용 뒤에는 고령화 시대에 폭증하는 공공의료를 쓸모 없어진 사람에게 쓰지 않겠다는 마음이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정부는 의료비 부담을 절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말부터 요양병원의 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으로 최대 70%까지 간병비를 지원해주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또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마련하여 환자가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두지 않고 병원의 전담 간호 인력으로 24시간 환자를 돌보는 서비스를 점차 늘려갈 계획입니다. 시행 초기이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 특히 공동체 아랫목까지 온기가 느껴지기에는 크게 미흡합니다. 또한 생애 마무리를 존엄하게 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돌봄 체계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죽음을 자주 고민합니다. 스스로 원치 않는 죽음으로 우리 사회가 몰아갑니다. 자살률 1위인 나라의 국민은 살인적인 경쟁으로 스스로 죽거나 치료비가 없어 죽음을 고민합니다. 모두 우리 공동체의 비극입니다. 인간을 하느님의 모상으로 닮은 존엄한 인격체가 아닌 비용으로 바라보는 우리 공동체가 지닌 물질주의가 비극의 바탕에 있습니다. 생명이 아닌 죽음의 문화가 번지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야 합니다. 오늘 사제 눈 제목은 치료비 파산, 간병 지옥입니다. 죽음이 아닌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 원전은 인간의 기술과 역량으로 제어할 수 없는 괴물과 같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방사능 오염의 재앙을 남겨줄 순 없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일본의 재판장 히구치 히데아키가 쓴 책 내가 원전을 멈춰 세운 이유에 담긴 문장입니다. AI 시대 대규모 데이터 센터 운용을 위해 원자력 발전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핵발전소를 바라보는 가톨릭 교회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약한 이웃들과 자연을 희생시킬 수 있는 핵발전, 우리의 생명권과 환경권을 위협하는 핵발전에 교회는 반대합니다. 공동체의 안전과 자녀들에게 물려줄 지구의 미래를 지키는 우리의 책임 있는 선택이 요구됩니다. CPBC 뉴스 플러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